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개론 6주제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강의기획서를 좀 보시면, 네, 1주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2주가 제1주제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 3주가 사회복지 동기와 개념,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지난주에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이번 주에 사회복지 역사, 이렇게 공부할 될 겁니다. 네. 사회복지 역사는 다양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되지만 그 중에서 근대 사회복지,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복지와 가장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크게 세 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나요? 그것은 인류의 흐름을 보면 이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훗날에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구빈법입니다. 구빈법. 1601년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가장 대표적인 구빈법인데요. 이 구빈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네, 왜 이 구빈법이 중요하느냐?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최초의 국민들을 돌보기 위한 구빈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347년간 지속되어 있던 그런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좋은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빈민들을 돌보는 법으로서 최초로 실시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에 발전된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가 행했지만 국가가 행하면서 구빈청이라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네, 독립적인,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보건복지부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수립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세를 활용했다. 조세. 굴빈세라는 조세를 활용했는데 이 조세 활용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의 큰 흐름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네, 그래서 사회보험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종의 국민들에게 보험 형식의 재원을 걷어서 그 보험료를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공부조는 조세를 가지고 하죠. 조세를. 그래서 조세를 가지고, 조세라는 세금을 가지고 어떤 복지제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 공공부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노동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시켰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호를 했었죠. 그래서 이 노동 능력을 활용했다는 거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날 생산적 복지라던가 또 자활 후견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요보호아동,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동을 비롯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보호를 했다, 이렇게 실시했던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제교육, 빈민들을 보호하거나 수용하거나 도제교육을 하였다. 도제교육이 뭐예요? 도제생활, 도제교육. 이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스승 밑에서 제자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뭐 생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생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생활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쪽에서 식사도 제공했을 것이고 잠자리도 제공했을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큰 스승 밑에서 배우면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하산하거라, 뭐 무술을 배운다면 뭐 그런 것이 있듯이 그렇게 도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특징 중에 하나다. 이 아동들이나 또 빈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친족 부양을 강조했었다. 네, 오늘날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있더라도 가족이 어느 정도는 부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귀양 조치했다. 네, 다시 정리하면 국가가 빈민 정책을 최초로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력을 만들어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주법인데요. 정주법은 일명 이동금지법, 뭐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다른 책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동금지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영국 사회는 교회의 파워가 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1662년이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와 있는 개신교,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당시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구교죠, 구교.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는 교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교구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 읍면동,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교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1교구, 2교구 이렇게 사용하듯이. 네, 그래서 당시 행정에서도 영국의 행정에서도 교구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힘이 컸기 때문에 그 교구별로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살고 있었을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교구가 상당히 열악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구별로 인구를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정주법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 이주한 자를 2주 동안 40일 동안 조사한다던가, 또 세금을 걷는다던가, 10파운드의 세금을 걷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되었던 그런 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빈민의 이동을 억제를 했기 때문에 빈민의 수가 더 증가돼 버렸고, 또 구빈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 그런 법입니다. 정주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작업장법인데요. 이 작업장법도 앞서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관련된 겁니다. 노동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구빈원에 수용하고 보호했다. 네, 그래서 강제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구제해 주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한다던가, 또 혹은 작업장에서 일정한 일을 입소해서 해야만 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업장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던가, 또 강제 수용한다던가, 뭐 빈민을 수용하고 노동시키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민간업자 같은 걸 사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그래서 극도로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다 라던가, 뭐 강제 노동, 뭐 시설 입소,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 작업장법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것이죠. 원래 취지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통해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의 구제의 혜택을 주자 이렇게 했던 거였지만 실제로는 이런 뭐랄까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장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한 것이 길버트법인데요. 원외 구조를 외쳤어요. 원외 구조. 네, 중요한 단어예요. 원외 구조. 이건 뭐냐면은 구빈 원 바깥에서 구제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장법을 없애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길버트라는 사람은 당시에 영국의 국회의원 정도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버트에 의해서 원외 구제 이 작업장에 문제가 많다, 구빈원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호소되면서 길버트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뭐 김영란법, 무슨 사람 이름 따서 무슨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영국에는 길버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길버트법은 원외 구조를 주장하면서 거택구호를 인정했어요. 거택구호. 거택구호는 뭐예요? 각자 개인 집에서 살면서 보호해주자, 도와주자 이런 거죠. 그래서 원외 시설을 벗어나자, 시설 외 구제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법도 좋은 취지에서 실시는 했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서 정부의 구제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쁜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택구호를 또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길버트법 후에 훗날 신구빈법이 만들어지는데 신구빈법에서는 작업장의 원칙을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핀앤핸드법이 등장합니다. 길버트법 다음에 등장한 것이 스핀앤핸드법인데요. 이건 저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스핀햄랜드법 그러니까 뭔가 햄버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햄? 네, 그래서 저는 일명 이 법을 스핀앤핸드법을 햄버거법 또는 빵법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스핀햄랜드라는 곳은 지역입니다. 지역. 네,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었어요. 그래서 원외 구조를 실시할 목적으로서 아까 길버트법처럼 자족적인 구빈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 생활 기준을 선정했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당시에 빵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살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여러 명의 가족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최저 생활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빵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빵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 되겠죠. 쌀. 예. 주식인 빵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금 보조를 해줬어요. 예를 들자면 가족이 5명이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가족이 혼자인 사람보다 월급을 더 줬던 거였죠. 그것은 가족 수에 따라 생활 기준을 선정해 놓은 금액을 준 거예요. 네, 이 제도는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법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스핀햄랜드법 혹은 일명 빵법 혹은 햄버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일하고도 많은 돈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세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동임금 수준을 저하를 가져왔었어요. 왜?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나는 조금만 일해도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잖아.
최저 생활 기준에 따라 빵값을 주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세금을 증가시키고 부조 금액을 증가시키고 또 노동 수준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